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20세기에 태어난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곡은 DJ DOC의 DOC와 춤을 이란 제목으로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일명 관광버스 춤과 함께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곡이죠. 젓가락질과 헤어스타일에 지적하는 옆집 아저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꼰대들을 타박하는 가사는 당시에는 마냥 웃기고 재밌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가사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부분은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이 부분인데요. 가사에서 꼬집은 것처럼 젓가락질을 못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을까요? 여기에는 다소 놀랍고 쓸쓸한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90년대에는 다수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 고쳐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젓가락질 예절에 있어서 그 분위기가 과했는데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인성이 덜 됐다며 꾸지람을 하고는 했죠. 하지만 음식인류학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영아 교수는 올바른 젓가락질에 관한 인식은 일제강점기 이후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젓가락 담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올바른 젓가락질 인식이 굳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젓가락 교정기부터 시작해 젓가락 박물관까지 등장했죠. 실제로 일본에는 젓가락질과 관련된 금기가 엄격한데요. 젓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행위, 그릇을 젓가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 한 사람이 자신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건네줄 때 받는 사람이 자신의 젓가락으로 받는 행동 등은 큰 신뢰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신뢰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일제강점기 때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서민들은 젓가락보다 숟가락을 더 중시했다는데요. 당시 식단이 주로 밥과 국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주영아 교수는 구한말을 겪었던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는데 젓가락 없이 숟가락만으로 식사를 했으며 김치나 깍두기는 숟가락 손잡이로 찍어 먹었던 경험을 증언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젓가락질 종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19세기 조선의 풍속화가 성엽의 고기 굽기입니다. 그림 속 등장인물들은 화로 주변에 둘러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요. 그림에 적힌 글귀에 의하면 이 그림은 관례를 마친 뒤 어른들을 모시고 술과 소고기를 대접하는 축하의 자리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부분은 그림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의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X자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지와 검지로 젓가락을 잡는 올바른 젓가락질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그린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젓가락질을 지금처럼 따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 젓가락질에 참견하는 건 꼰대 같다, 젓가락질에 정답은 없다, 밥만 잘 먹고 반찬만 잘 집으면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냐, 그래도 남이 보고 흉볼까봐 걱정되기는 한다, 나는 그래도 젓가락질을 똑바로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버린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요하는 모습을 한순간에 바꾸기란 건 쉽지 않죠. 실제로 2017년 식품제조기업 샘표에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젓가락질을 도입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샘표 측은 젓가락질이 한국 고유의 전통이라며 주장했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요하는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부터 숟가락으로만 식사를 하자거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젓가락 예절을 없애버리자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제강점기 때의 씁쓸한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젓가락질 외에도 한국인의 일상에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관습은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장례 문화도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아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고인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의인 삼배는 과거 천민이나 노비, 죄수가 입었던 직물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나라 전통 수의인 비단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썼던 게 바로 삼배인 거죠. 본래 삼배는 고인이 아니라 고인의 가족이 입는 상복으로 쓰였습니다.
유가족이 죄인이라는 뜻으로 거친 삼배를 입은 것이죠. 하지만 1934년 일제가 의례 준칙을 규정해 이단 수의를 금지하고 삼배와 무명으로 수의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전통 상복인 붉은 제복을 생략해 두루마기와 두건을 입도록 하고 왼쪽 가슴에는 나비 모양의 검은 리본을 달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수의 옷을 뜻하는 옷을 고인에게 입혀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상복으로 집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연결식에서 삼성가 여인들이 입은 흰색 상복에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이들은 하얀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로 구성된 흰 상복을 입었는데요. 검정색인 요즘 상복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나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사연 이사장은 왜 검은 상복이 아닌 흰 상복을 입었던 걸까요? 이들의 옷을 만든 김영석 한복 디자이너는 서양 복식과 검정 기모노를 입은 일본 상복 영향으로 검정이 상복색으로 굳어졌지만 우리 전통 상복색은 원래 흰색임을 알리고 싶어 흰 무명으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장례식인 만큼 개인적으로 상복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상장과 완장은 차지 않았는데 오늘날 양복을 입은 사람의 왼쪽 팔에 검은 완장을 달게 한 것도 조선총독부 의례 준칙에 따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묘시에 태양 전하가 덕수궁 함령전에서 승하하였다. 다음날 복을 행하였다. 순종실록은 1919년 1월 21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제국을 선포해 황제에 오른 고종의 죽음을 이렇게 짤막하게 다뤘습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고종은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삼은 덕수궁에서 만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죠. 그해 3월 3일 발인을 보려고 상경한 사람은 40만 명에 달했고 국장에 관한 기사는 끊임없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고종께서도 일제 주도에 외숙화된 국장으로 안타까운 마지막 길을 떠나셨는데요. 이는 곧 일제에 억눌려 살아온 민중을 자극했고 3.1운동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과거 우리 민족은 검은색 상복이 아닌 삼배로 만들어진 흰색 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삼배를 수의로 쓰기 시작한 것이 일제강점기부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제가 의례 준칙으로 삼배 수의를 입도록 강제한 데에는 민족 정통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짓밟고 없애야 우리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황국 식민으로 만들기 수월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사회교화 자료를 통해 철저히 우리의 우수한 전통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이런 간악한 의도는 80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어져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마땅한 장례 예복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제의 영향을 받은 다른 관습도 많이 있겠지만 당장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장례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바르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제의 흔적으로 남은 우리 관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4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1월 전망치 3.3%에서 무려 6.3% 비하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도 같은 기간 3.4% 내린 마이너스 1.2%로 대폭 낮췄다.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다시 재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내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년 연속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급락하면서 세계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미국 등 주요 산유국들은 국제 유가를 둘러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이동 제한과 항공 운항이 취소되고 공장 폐쇄가 잇따르면서 원유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세계 산유량 2위인 사우디와 3위인 러시아의 감산 합의가 불발로 끝나자 양국은 경쟁적으로 낮은 가격에 원유 공급을 오히려 늘리면서 유가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국제유가 패권 전쟁에 이면에는 저유가 국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포석도 있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떠오른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추가 감산에 반대한 것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에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은 퇴저감층에서 고압의 액체를 분사해 원유와 가스를 뽑아낸다. 미국은 이들 셰일가스 덕분에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셰일가스 채굴 비용이 높아 사우디와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유가를 끌어내리면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은 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러시아 간석유 패권 전쟁에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국제유가는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유가 하락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먹구름을 짙게 들이우고 있다. 34년 만에 재추진 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잊혀진 우리 영토, 대륙동 제7광구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7광구 말고요. 80년대 초 삼유국을 향한 부푼 꿈의 날개를 달아줬던 대륙동 제7광구를 우리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하면 하는 거지 왜 일본의 통보를? 7광구에는 그럴만한 곡절이 좀 있습니다. 지도에 노란 선이 바로 7광구입니다. 여기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거가 있느냐고요? 1968년 유엔 아시아 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동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내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1970년 박정희 정권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우리 땅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7광구 위치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기엔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봉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쪼개져 있으니 여기 우리 땅, 이렇게 우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론 훨씬 더 가깝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가 끊어놓고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개발을 함께하자고 제안해와서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도 JDZ 한일공동 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삼유국, 이제 부자 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에 국민가요까지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그럼 한국 혼자서 개발을 계속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1978년 맺은 조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